다가오는 3월 1일은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에 맞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처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때 독립운동가의 성함 뒤에 붙는 의사와 열사, 지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의 의미와 국가부 훈처가 밝힌 견해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의사는 의로운 지사라는 의미이며 무력으로 항거해 의롭게 순국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일왕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이봉창 의사, 침략의 핵심 인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에 사상을 입힌 윤봉길 의사가 있습니다. 열사는 무력이 아닌 맨몸으로 저항하여 지조를 나타내고 충성을 다해 투쟁하신 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한 이준 열사,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수감되어 이른 나이에 순국한 유관순 열사, 자결을 통해 을사늑약 반대의 뜻을 표명한 민영환 열사가 있습니다. 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분을 의미합니다. 의사나 열사와는 달리 살아계신 분에게도 붙일 수 있는 호칭입니다. 한국사연구와 항일 언론운동을 통해 독립에 이바지한 신채호 지사, 교육활동과 여성계몽뿐만 아니라 항일 무장투쟁에도 힘쓴 남자연 지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진행이 어려워졌지만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관람하거나 태극기를 개항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와 열사, 지사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호칭은 달라도 모두 숭고한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분들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WBC 권나현입니다. 비마관은 전자정보공과대학과 공과대학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컴퓨팅 사고를 수강하시는 신입생분들도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비마관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비마관의 출입구 5곳과 각 층의 편의시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을 통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출입구는 바로 3층 출입구입니다.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왼쪽에는 교재나 문구류를 구매할 수 있는 페가수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2층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해동학술정보실로 이어지지 않고 211호 강의실과 화학공학과, 전기공학과의 실험실 등이 있습니다. 3층의 출입구는 후문 방향에 하나 더 있습니다. 노천극장 옆에 있는 출입구입니다. 사무실이나 연구실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을 때 출입구에 위치한 안내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마관 3층에는 세미나실과 여자 휴게실이 있고 3층부터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층 출입구입니다. 1층에는 광운무크센터와 프린터실이 있습니다. 광운무크센터에서는 1박당 1,000원의 대여료로 최대 7박 8일까지 노트북 대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을 통해 이동하면 해동학술정보실과 개방형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서 비교적 멀리 위치한 강의실로 가고자 한다면 찬빛관 쪽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쪽 출입구를 이용하면 4층은 431호부터, 5층은 517-2호부터, 6층은 618호부터 강의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 운영 방침 완화에 따라 이번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내드린 출입구와 편의시설을 기억하여 이동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양유진입니다. 대학 가면 팀플하면서 연애할 수 있겠지?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과제 내일로 안 미루고 오늘 꼭 한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왜 팀플하면서 화를 내고 자꾸 과제를 뒤로 미루게 되는 걸까요? 대학생들이 사소하게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심리학과 임혜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임혜빈이라고 합니다. 네, 직접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치시다 보니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협동 과제를 수행하죠. 팀플레이, 줄여서 팀플이라고 하는데요. 팀플을 할 때 유독 개인 과제를 할 때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협업을 하게 되면 나의 책임이 좀 줄어드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태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링겔만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줄다리기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면 사실은 이 팀이 이기고 지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는지 혹은 누가 별로 힘을 쓰지 않았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일을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별로 커다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태만 현상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뭔가 참여를 뭔가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한다는 게 이 팀에 혹은 이 과업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별로 이 팀에 그렇게 봉이 되고 싶지 않아. 실제 심리학에서 부엉효과라는 말도 있어요. 정말요? 내가 책임감을 좀 덜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참여하더라도 의미가 크지 않다고 느낄 때 조금 미루게 되거나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팀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엔 좀 원래 평소에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걸까요? 원래 적극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팀플 상황의 어떤 면이 그 친구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팀플 상황에서 혼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수업에서 팀을 5인에서 7인 정도로 자유롭게 꾸려보세요. 이런 식의 이제 지시를 내리셨다. 그러면 저는 가능한 한 좀 작은 팀을 구성하는 것을 오히려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5명이 할 수 있는 과제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구성원들도 알아요. 우리는 좀 사람이 많아. 나 좀 뒤로 물러나 있어도 되겠어. 근데 그 마음을 한 사람이 갖는 건 아니거든요. 전원이 다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5분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하는 5인의 총 노력 대비 조금 뒤로 물러나자 하는 생각을 가진 7명의 노력의 양은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 너무 많은 인원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좀 정예부대 느낌으로 팀을 좀 작게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들 간에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상태가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친밀해야지 그렇게 분담하기가 쉬울까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너무 쿨한 인간관계 혹은 좀 어색한 이런 관계에서는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그룹에 대한 책임감도 잘 높아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친밀하고 동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팀 구성이 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제가 친한 친구들끼리 하면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참여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높은 참여가 꼭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친한 친구들,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친구들끼리 팀플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한 가지 쪽으로 의견이 모여요. 너무 쉽게 한쪽 의견으로 몰리게 되면 그걸 심리학에서는 집단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집단사고 현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밀함을 느끼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좀 견제하고 무조건적인 동조는 좀 피하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자서 내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내 과제를 수행할 때도 이때까지 해야지 하면서 점점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과제를 미루게 되는 걸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기 싫으니까 미루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너무 정답인 것 같아요. 심리학 기반으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획 오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과업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아, 이거 3일이면 될 것 같아. 일주일쯤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시간을 추정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 추정을 항상 실제보다 좀 짧게 하게 되는 경향. 그것을 우리는 계획 오류라고 불러요. 네. 이 계획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해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내 과거의 경험을 쉽게 잊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의 과거의 경험을 좀 반추해보면 대부분 내가 지금 현재 예상하는 시간보다는 좀 많은 고난을 겪고 좀 긴 시간 네. 동안 수행했던 경험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좀 실패 경험 혹은 늦어졌던 경험들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본인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때쯤 시작해야지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늦춰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를 잊는 것도 있고 또 네. 다음에는 약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3일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벽하게 진행됐을 때 3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딱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3일 동안 내가 오롯이 집중해서 보고서와 나만의 시간, 그쵸? 딱 네. 그렇게 집중할 때에 내가 3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또 생각해 보자면 보통은 책상에 앉아요. 재미있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친구랑 카톡도 하고 하다 보면 좀 피곤해서 잠도 자고 네. 모두 맛있는 것도 갑자기 먹어야 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리고 과제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접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좀 무한한 잘 안 풀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무시하고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래도 시간을 잡으니까 계획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실제로 어떻게 수행을 해나갔는지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제 시간에 잘 오늘,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과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제를 꼼꼼히 읽고 기한이 얼마가 남았던 간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를 좀 적어보면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제를 위해서 내가 읽어야 하는 책 대출하기, 이 책을 읽기, 읽어서 정리하기, 워드에 내용 옮겨 적기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 단계들을 정리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량이 많고 그 단계 또한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과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필요한 시간의 추정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많이 늦어지지 않고 제때 과제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미래에 어떻게 과제를 수행해 나갈지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보는 게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이매빈 교수님 모셔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혹시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한마디 정도 응원의 메시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개인 과제건 팀플이건 그 수업에서 그런 과제들이 이제 나오는 이유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마음보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실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에 나가기 전 우리는 대학에서 협동 과제도 수행하고 개인 임무도 수행하며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도 오늘 배운 미루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협동하는 방법을 잘 명심해서 훌륭한 어른이 되면 좋겠네요. 교수님께서는 학생 시절 때 어떤 팀 플레이어였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무임승차자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서 하는 게 어색하니까 저도 팀플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과거의 팀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기억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